안녕하세요. 김준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정책 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 모형,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의제 이거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면 점점 문제가 지금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9급에서도 거의 뭐 7급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대충 그냥 해놓으면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번 주에 이걸 가지고 완전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책 의제 설정의 이론 모형은 우리가 그 정치학에서 말하는 국가론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거든요. 국가의 통치는 누가 하느냐? Who governs? 자, 이걸 정책학자들이 받아들여서 정책 의제 설정 모형으로 이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국가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흔히 우리가 국가론 하면 기본적으로 5가지 이론이 있죠. 5가지 모형. 첫 번째가 다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사회는 아주 다원화됐다. 여러 이익 집단들로 구성이 돼 있고 권한이 다 그런 이익 집단들에게 분산돼 있다. 그리고 국가도 그런 이익 집단의 하나일 뿐이고 주도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중립적인 심판관이고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이익 집단이 모든 의제를 주도한다는 것이고요. 서로 협상과 타협을 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익 집단은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갖고 있다.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접근 기회는 동등하다는 거죠. 접근 기회는. 그리고 국가는 중립적인 심판관이다. 허수아비다. 헛개비. 선거라는 거가 중요한 장치라는 거죠.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선거라는 걸 통해서 누구나 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정치권에 투입시킬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갖고 있다. 이게 다원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모든 걸 주도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국가는 수동적인 심판관에 불과하다. 여기에 비하면 엘리트주의는요. 엘리트주의. 아니다. 엘리트들이 주도한다는 거죠. 정책 의제는 엘리트가 주도한다. 지배계층, 흔히 엘리트를 우리는 뭐 관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 의제론에서는 관료 이퀄 엘리트는 아니에요. 엘리트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행정 엘리트, 정치 엘리트, 기업 엘리트, 군부 엘리트, 여러 엘리트가 있기 때문에 물론 관료도 그중에 행정 엘리트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관료가 주도하는 모형은 따로 있어요. 요거는 엘리트, 지배계층입니다. 지배계층. 하도 엘리트들한테 당하고 산 사람한테 이 엘리트를 써놓고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했더니 뭐 이리떼라고 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리떼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이 이리떼들이 일반 대중을 지배 농락하면서 정책을 다 주도한다. 이렇게 보는 게 엘리트주의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다원주의하고 엘리트주의는 사실 유럽에서 나온 이론이지만 미국으로 건너와서 다원주의는 미국에서 나왔고 엘리트주의는 유럽 이론이지만 여기 50년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엘리트 이론하고 다원주의 그 논쟁이 이제 있었죠. 이게 대표적인 논쟁이었고, 요 두 이론이 중요하고요.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사실 공산주의의 어떤 태동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자본가 계급이 국가의 통치를 주도한다는 거죠. 자본가 계급이 우리 행정학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베버주의는 그 독일의 막스 베버입니다. 관료제 이론을 창시했던. 그러니까 관료제가 통치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뷰로크라시, 관료가 통치한다. 데모크라시는 데모크라시, 민중이, 국민이 통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 관료제가 절대적인 자율성을 가지면서 통치를 이제 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하고 베버주의가 유럽에서 독일 중심으로 논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파쇼에서부터 유래된 조합주의라는 게 이제 있었잖아요. 조합주의는 국가하고 이익 집단이 서로 조합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조합을. 공식 합의를 통해서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우호적인 협력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이 집단은 그 공식 합의 때문에 국가로부터 완전히 예속이 돼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집단을 지배 억압하고 국가의 통치를 끌고 나가는 주체는 국가다. 관료다. 그러니까 이 베버주의하고 조합주의는 태생 그 배경은 다르지만 결국 정부가, 이 국가나 정부가
같은 말입니다. 정부나 국가가 통치를 해 나가는 주체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같은 그 특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1900 뭐 등장한 시점 좀 다르지만 1950년 무렵에 이제 이런 기본 모형이 등장을 했다가 한 1, 20년 뒤에 2라운드 논쟁이 또 생기면서 신자가 다 들어가요. 신다운론, 신엘리트, 신마르크스 신자가 들어가면서 약간씩 자기네 입장을 수정하면서 또 다시 이제 2라운드 논쟁이 또 전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다운주의는 아까 다운주의는 국가가 정말 힘이 없는 수동적인 심판관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정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약간 능동적으로 끌고 나간다. 전문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끌고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좀 힘이 세다 보니까 국가의 비호를 받는 우월적인 이익 집단도 있게 되고 그 우월적인 이익 집단,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는 우월적인 이익 집단하고 정경 유착, 결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어떤 비호를 받는 그런 이익 집단은 접근이 좀 용이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좀 접근이 불리하고 따라서 아까 그 다원주의는 모든 이익 집단은 다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동등한 접근 기회가 수정이 됩니다. 상이한 접근 기회를 갖는다. 그러니까 신자가 들어가면 접근 기회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모든 것이 다원주의에서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전부 다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결탁이 이루어지니까 국가하고 이익 집단 간의 결탁이 이루어지니까 선거 같은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결탁을 해결하려면 결국 정부 내부의 권력 분화, 기구의 분화가 필요하다. 좀 더 민주화돼야 된다.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그걸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신다운론이에요. 옛날에는 거의 안 나오다가 요즘 들어서 최근에 좀 나오는 그런 이론입니다. 아셔야 돼요. 요즘요. 엘리트주의도 신엘리트주의가 나왔는데요. 엘리트론이 약간 수정이 된 거죠. 근데 이 신엘리트주의는 아까 그 로버트 달의 다원론을 비판을 한 거예요. 다원론을. 그런데 이 신엘리트주의는 무의사결정론이라고 흔히 불러요. 무의사결정론. 무의사결정론은 논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뜻인데요. 논 의사결정을 안 한다라는 뜻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의제 채택을 엘리트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유리한 거는 좋아 이렇게 반기면서 불리한 거는 기각시키거나 짓밟거나 방치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득권을 침해하는 그런 주장, 불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인상을 팍 쓰면서 짓밟고 자기한테 유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막 반기면서 이제 하는. 그래서 이 신엘리트주의는 이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이 모형에서 이제 연구가 된 거죠. 엘리트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얼굴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서로 다른 얼굴, 밝은 얼굴, 어두운 얼굴. 근데 그 달의 다원론은 밝은 얼굴만 봤다는 겁니다. 이 집단들이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주장을 하면 다 그걸 다 받아들여 준다는 밝은 얼굴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 채택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엘리트주의는 그게 아니라 어두운 얼굴도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그런 주장은 짓밟고 가로막는 그런 어두운 얼굴이 있는데 그 어두운 얼굴이 바로 무의사결정을 초래한다. 결국 어떤 의제가 채택이 되고 안 되고는 엘리트들의 어떤 그 생각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무의사결정은 신다운론이 아니라 신엘리트 이론이에요. 다원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고전적인 다원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도 신마르크스주의가 나왔고, 베버주의도 신베버주의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학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자율성을 아예 부정을 했고, 자본과 기업이 주도한다는 거였고, 베버주의는 국가가 주도한다고 했잖아요. 절대적 자율성을 강조했는데, 약간 이 두 이론이 서로 대립을 하다가 약간 서로 절충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가가 자율성을 갖는다.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 이런 선에서 약간 접근이 됐어요. 약간. 네, 크게 그렇게 중요한 이론은 아니고요. 신조합주의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아까 조합주의는 서로 이익집단하고 국가가 공식 합의를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통치를 해 나간다.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띈다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국가가 좀 더 주도한다는 입장인데요. 요거는 약간 중요 산업 조직, 민간 조직이 좀 더 영향력을 미친다. 그리고 그 공식 합의가 더 발달해서 국가하고 이익집단 간의 긴밀한 동맹 관계로까지 발달한다. 이제 그런 쪽을 강조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자의 다원론, 엘리트 이론, 마르크스, 베버, 조합주의가 1, 20년 뒤에 다시 2라운드 논쟁이 생기면서 신자가 다 붙으면서 약간씩 이제 접근될 건 접근되고 입장을 조금 수정할 건 수정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신다원론, 신엘리트주의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있었던 다원주의하고 엘리트주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요. 그 두 이론하고 그다음에 신자가 들어간 두 이론하고 그거는 꼭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원론에도 여러 흐름이 있었고 엘리트주의에도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계보가 있었는데 그 계보를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모형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적인.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일단 한번 보고 요거까지 설명드린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고 나서 계보를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고 또 추가적인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작년도 서울시 구급 문제예요. 작년도. 그런데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점점점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핵단계등 145쪽에 설명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다원론 옳지 않는 거므로. 다원론은 다양한 세력에게 이익 집단에게 분산되어 있다. 이게 이익 집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엘리트가 존재는 하지만 엘리트들이 영역별로 영향력을 서로 다르게 행사한다. 엘리트 존재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고전적 다원주의는 부정했지만 다원론은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단들 간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데 접근기에는 동등하다고 했잖아요. 자, 신다원론이라면 이게 상이한 접근기가 맞는데 그냥 다원론 하면 접근기에는 동등해요. 선거를 통해서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정치권에 투입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접근기에는 동등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신다원론에 가서는 그 접근기의 동등성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상이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요거 많은 거죠. 이 집단 간의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권력 균형을 이뤄냅니다. 서로 힘이 없으면 연대하고 뭐 이렇게 합치고 힘이 없으면 안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권력 균형을 이뤄낸다는 거죠. 아까 엘리트론 같은 경우는 특정 집단으로 권력이 집중된다는 뭐 그런 이론이지만 다원론은 권력의 균형, 분산을 강조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만 상이한 이것 때문에 이제 틀린 것이죠.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조합주의 틀린 건데요. 조합주의. 조합주의는 국가가 굉장히 주도적이에요. 이 집단을 억압포섭하면서 끌고 나가는 능동적인 실체가 된다. 물론 겉으로는 협력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집단을 억압 지배한다는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 이 말이 틀린 거죠. 이거는 다원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1번은 다원론, 다원주의. 예, 틀렸고 2번은요. 그렇죠. 이 집단 다원주에서 이 집단은 정말 다양하고 자유롭고 서로 경쟁 타협하고 이렇게 하지만 조합주에서 이 집단은요 국가에 예속이 돼요. 그리고 수가 많지도 않고 서로 수평 대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단일적이고 수직적이고 위계적이고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이제 맞고 3번은요. 그렇죠. 우호적인 협력 관계 맞고. 예, 협조를 해야 자기들이 또 뭔가 요구를 주장하고 얻을 걸 얻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 합의를 통해서 서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예요. 나중에 신조합주의는 그게 긴밀한 동맹 관계로까지 발달을 하는 거죠. 맞고 1번이 틀렸네요. 다음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무사결정론인데요. 신엘리트주의라고 했죠. 무사결정론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신엘리트주의예요. 신엘리트주의라는 거,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했다. 로버트 달의 다원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진입을 못하도록 자신들한테 어떤 그 불리한 문제가 진입이 못하도록 가로막는 엘리트들의 어떤 방해 공작 같은 게 그게 무의사 결정이에요. 맞고 2번. 주로 의제 채택 과정에서 가로막지만 안 되면은 정책 결정을 방해하기도 하고 안 되면 집행을 방해하고 평가를 왜곡시키고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서도 넓게 보면 나타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 3번요.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신다원론이 아니에요. 신엘리트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사결정론은 엘리트 이론의 일종이에요. 엘리트. 결국 의제 채택이 되고 안 되고는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다원론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정치 권력의 두 얼굴. 어두운 얼굴이 무사결정을 초래한다는 거죠. 맞고. 3번이 답이네요. 3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형 중에 이제 관료의 역할을 각 모형별로 관료들의 지위나 역할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조합주의나 국가주의에서는 관료의 역할이
엄청 세고, 다운주에서는 굉장히 호소합이고 또 마르크스주의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뭐 국가는 호소합이고. 근데 이 중에 관료라는 그 역할, 옳지 않는 거 했거든요. 조합주에서는 관료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죠.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이익 집단을 억압 지배하는 거 맞습니다. 2번 엘리트주의에서는 관료보다는 지배계층. 그렇죠. 그래서 관료가 엘리트가 아니에요. 엘리트 일종이지만 관료는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지배계층 이게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자, 3번 철회상각에서는 관료가 이익 집단에 종속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철회상각이라는 게 우리 철회상각 이익 집단하고 국회 상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관료하고 세 축으로 이게 결탁이 돼서 깨지지 않는 동맹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이게 철회상각이잖아요. 철회상각. 그래서 결국은 관료는 경제적으로는 이익 집단에 종속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들한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상각에서 관료는 이익 집단의 이익에 경제적으로 종속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 철회상각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축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되거든요. 국민들하고는 아랑곳 없이 자기들의 이익만 관철시키려는, 자신들의 이상만 관철시키려는 그런 집단이다. 이상관철 이렇게 암기하실까요? 이상관철. 자신들의 이상만 관철시키려는 집단이다. 이상관철. 또 세 개. 관료는 이익 집단에 경제적으로 종속이 됩니다. 좀 맞고. 4번은 어떻습니까? 다운주에서는 이익 집단이나 외부 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 역할이 중요하다. 관료가 역할을 하는 것은 조합주의나 국가주의고, 지배계층이 역할을 하는 것은 엘리트주의고, 외부의 이익 집단이 주도하는 게 다운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주도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엘리트주의, 요거는 국가주의나 조합주의. 자, 5번 이슈 네트워크. 이슈 네트워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관료 뭐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그런 개방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자가 될 수도 있고 방관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주도자가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5번 지문은 맞는 말이에요. 얘가 틀렸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사실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전에는 이런 정도까지만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구급도 이 부분이 굉장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더 깊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엘리트론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다운론이 또 어떻게 변천했는지, 신엘리트주의는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신다운론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트론이 일단 어떻게 변천했는지 이 계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엘리트론이라는 게 원래 미국의 이론이 아니죠. 유럽에서 이제 나왔던 이론이죠. 과두제 철칙 같은 거. 과두, 소수가 머리두, 소수가 지배하는 게 철칙이다. 우리 계층제 조직 같은 거 보면 꼭대기 이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지배를 하잖아요. 이런 게 과두제의 철칙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 몇 사람을 위임을 해서 이제 주는 거죠, 여기다가. 소수 엘리트가 결국은 일반 대중을 지배한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은 통치할 능력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정치적으로 많이 똑똑하고 뭐 역량 있는 통치 엘리트가 일반 대중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하향적 통치가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이에요. 2080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가 80%를 항상 지배하게 돼 있다. 20%가 80%를. 어느 집단이든 보면 정말 제대로 하는 집단은 20%고 정말 쭉정이 같은 끌려다니는 사람이 80%가 있잖아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겠지만 끌고 가는 20%시겠지만 요 이론을 설명을 해주고 제가 수업 때 늘 하는 얘기인데요. 당신은 끌고 가는 20%입니까? 끌려가는 8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끌고 가는 20%에 해당한다고 답한 사람이 한 80% 나와요. 80% 나와요. 다 착각하는 거죠. 나만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착각, 내가 정치를 지금 잘하고 있다는 착각,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 누구나 다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착각을 어느 정도 해야 사실 마음이 편하긴 한데요. 2080 법칙. 이런 것도 20이 이게 엘리트란 뜻이에요. 소수 지배계층은 20%고 80%는 이제 끌려다니는 일반 대중의 이게 철칙이다라는. 이게 유럽의 엘리트론으로 처음 이런 게 나왔는데 유럽의 엘리트론은요, 약간 정치 엘리트?
정치 엘리트의 성격이 좀 강했고, 그다음에 계급이나 능력이 이제 있다. 엘리트가 계급도 높고 능력도 있다라는 걸 이제 인정했던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오면서 엘리트 이론이 50년대 미국에 상륙하면서 약간 성격이 조금 달라졌어요. 미국 엘리트 이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밀스의 지위 접근법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엘리트죠. 그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주로 끌고 나간다. 권력은 사회적 지위에서 나온다. 계급이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밀스는 전국 단위 엘리트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전국 단위. 그런데 또 하나 이제 헌터의 명성 접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헌터는 이 전국 단위로 연구하지 않고 지역 단위 엘리트를 연구했어요. 조지아주 아틀란타시를 대상으로 누가 통치를 주도한 정책을 주도하는가를 살펴보니까 사실 엘리트들이 주도하는데 그 엘리트들이 주로 기업인들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업인들. 기업 엘리트. 그러니까 이 미국의 엘리트로는 밀스의 지위 접근법, 헌터의 명성 접근법이 대표적인데 요거는 전국 단위를 연구했고 여기는 지역 단위를 연구를 했고요. 요거는 군산 복합 엘리트. 군산 복합 엘리트를 전국 단위 얘기를 했고 요거는 지역 단위의 기업 엘리트가 주로 정책을 주도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바꿔서.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암기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암기하시는 게 좋을까요? 전밀지 이렇게 하실까요? 전밀지. 그다음에 지헌명 그렇게 하실까요? 전밀지 지헌명. 앞 사람을 밀지 않는 게 지극히 현명하다. 앞 사람을 밀지 않는 게 지극히 현명하다. 전밀지, 지헌명 이렇게 암기를 해서요. 헌터는 지역 단위의 명성 접근법, 그다음에 밀스는 전국 단위의 지위 접근법. 요걸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미국의 엘리트론이에요. 미국의 요거보다 조금 더 발달한 거죠. 자, 그러다가 신엘리트론이 나온 거예요. 신엘리트론이. 신엘리트론은 엘리트들이 결국 의제 채택을 가로막고 안 막고 이걸 결정하긴 하는데 무의사 결정은 바흐라흐 바라츠 같은 학자가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모형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엘리트들은 두 가지 얼굴 모습을 갖고 있다. 자기들한테 보탬이 되거나 유리하면은 막 손뼉 치면서 반기고 밝은 얼굴. 근데 로버트 달의 다운러는 그 밝은 얼굴만 보고 다 받아들여 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엘리트들이. 그런데 사실상 어두운 얼굴도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가로막는다. 그런 어두운 얼굴에 의해서 엘리트들이 자신한테 불리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거론조차 못하게 가로막고 짓밟고 방해하고 하는 그게 바로 신엘리트 이론이에요. 결국 이 무사일정론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면서 신엘리트 이론으로 등장이 된 거예요. 신다운론이 아니라. 그리고 권력의 두 얼굴 중에 어두운 얼굴에서부터 그런 현상이 비롯된다는 주장이에요. 엘리트론의 계보가 이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요거를 바꿔서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요것하고 구분해야 되고 이 둘도 구분해야 되고 좀 해야 됩니다. 요즘 문제가 그래요. 문제라는 게 유행이 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부쩍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다원주의도 계보가 있었죠.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계보가 있었죠. 다원론의 변천과 계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원주의는 고전적 다원주의. 그건 이제 이익 집단이 모든 걸 주도하고 엘리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혀 역할을 못한다. 아예 없다. 이익 집단이 모든 걸 주도하고 엘리트도 역할을 못하고 국가라는 것도 거의 뭐 헛개비고 수동적인 심판가지다. 그게 고전적 다원주의인데 그걸 이익 집단론이라고 해요. 벤틀리와 트루만이라는 학자가 이 고전적 다원주의를 얘기를 했죠. 벤틀리와 트루만. 고전적 다원주의. 이익 집단이 모든 걸 주도한다. 이익 집단에 맡겨놔도 뭐 별 문제 없다. 괜찮아. 그 근거가 두 가지였어요. 잠재이익 집단론하고 중복회원론.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주장하면서 이익 집단에 맡겨놔도 큰 문제가 없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잠재이익 집단은 뭐냐면 침묵적 다수.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실 우리가 앞에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막 주장하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예요. 액티브 마이너리티예요. 설치는 소수. 대다수 국민들은 방에서 그냥 TV만 조용히 보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리에 나와서 막 촛불 들고 태극기를 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수예요. 액티브 마이너리티고 사일런트 머저리티, 침묵적 다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주장은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이 집단에만 맡기면 그게 안 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이론은 그게 아니라 친목적 다수의 이익도 다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 잠재 집단이라는 게 자기 이익을 적극 주장하지 못하는 다수 집단을 말하거든요. 그런 잠재 집단의 이익도 다 반영이 될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 집단에 맡겨도 된다. 그리고 또 이 집단 구성원이라는 게 어느 한 집단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중복 소속이 돼 있다. 자, 의사협회하고 약사협회가 막 대립을 한다고 해봐요. 근데 남편은 의사하고 약사는 부인이야. 부인은 약사야. 그러면 그 집안에서 벌써 의사와 약사 간에 뭔가 절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이라는 게 이 집단에 한 군데만 소속된 게 아니라 여러 집단에 중복 소속이 돼 있어서 어느 한 집단의 이익만 극대화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결국 이 집단에 맡겨도 된다는 거죠.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게 고전적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로버트 달의 다운론은 이걸 약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운주의 하면 로버트 달의 다운론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엘리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엘리트가 존재는 한다. 그러나 주도는 못한다. 왜? 선거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하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엘리트의 어떤 그 영향력도 영역별로 다 다르다는 거죠. 영역별로 여러 가지 엘리트가 있고 엘리트의 형태도 다양하고 기업 엘리트, 행정 엘리트, 군부 엘리트 뭐 다 다양하죠. 엘리트가 존재는 하지만 정책을 주도하지 못한다. 왜냐? 선거라는 거를 의식을 하니. 선거 때 표를 못 얻으면 안 되니까 일반 대중의 눈치, 선거 자금 대주는 이익 집단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게 로버트 달의 다운론인데, 자, 보시면 엘리트는 결국 일반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다. 선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이 차이는 있지만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갖고 있다. 선거란 장치. 선거. 결국 그래서 엘리트가 존재는 해도 엘리트가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고 선거 자금을 대주는 이익 집단이나 표를 주는 일반 대중이 결국 엘리트들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결국 정책이란 이익 집단이나 일반 대중이 주도하는 거지 엘리트가 주도하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다운론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다운론이에요. 핵심적인 로버트 달의 다운. 그런데 신다운론이 나왔잖아요. 자, 신다운론은 약간 요거를 수정을 해서 국가는 너무 수동적인 중립적인 심판관이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반발하면서 정부가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약간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생긴다는 거죠. 정경유착, 결탁이 생긴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비호를 받고 이익을 특혜를 받는 특권적, 우월적 이익 집단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이런 집단은 좀 더 접근이 쉽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접근이 어렵잖아요. 따라서 동등한 접근 기회가 여기서는 약간 수정이 돼요.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선거는 이런 유착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내부 기구의 어떤 권력 분화 같은 게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운주의보다 약간 더 발달된, 더 나간 그런 이론이 신다운. 핵심은 자, 고전적 다운주의는 이런 이론을 근거로 했고 로버트 달의 다운론은 엘리트는 존재는 하지만 주도는 못한다는 거고 그러나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집단이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거고 신다운론은 정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약간 능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경유착이나 결탁이 생길 수 있어서 동등한 접근 기회가 수용되면서 따라서 이제는 선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부 내부의 어떤 기구 분화, 권력 분화 같은 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다운주의의 계보예요. 다운주의. 고전적 다운주의. 그냥 다운주의. 신다운주의.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 최근에 9급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회 8급이지만, 자, 기억은 어떻습니까? 옳은 거 찾는 건데요. 다운주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선호를 반영할, 그렇죠. 이익집단이 주도를 한다. 니은은요, 바라츠, 바흐라흐, 무사결정론, 고전적 다운주의를 비판했다. 그런데 신다운론이 들렸네. 신엘리트 이론이잖아. 디귿은 어때요? 밀수의 지적금법, 전밀지. 그렇죠. 사회적인 명성이라고 바뀌어지면 안 되죠. 지위인데. 왜냐하면 명성을 주장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헌터, 지헌명.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금법이 명성으로 바뀌면 안 돼요. 미국의 엘리트로는 지위하고 명성을, 물론 그게 그건데 사실은 뭐 그놈이 그놈인데 사실은 제목 자체가 다르잖아요. 밀지, 헌명. 이해가 틀렸네요.
뒤쪽은 맞습니다. 엘리트들이 다한병기 자욱한 방에서 그냥 결정하면 일반 대중들은 말없이 그걸 따르더라. 미국 사회도 엘리트 사회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충격을 줬었거든요. 틀렸네요. 리을은요. 조합주의. 그렇죠. 국가가 주도한다. 네, 다원주의, 사회중심. 그렇죠. 다원주의나 엘리트 이론 같은 경우는 사회, 민간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대신 국가주의나 뭐 마르크스주의나 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형을 보면 크게 사회중심이냐 국가중심이냐라는 게 있는데 다원주의나 엘리트주의는 사회중심이고 그 사회중심의 이론이 중요한 이론들이죠. 그러니까 사회중심이다. 맞는 겁니다. 국가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옳은 거는 3개네요. 3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됐죠? 자, 다음 문제를 하나 보시면 요거 작년도 지방 7급 문제예요. 핵단계는 149쪽의 문제고요. 작년도 지방 7급. 기억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차원의 엘리트가 강한 응집력. 지역 단위의 엘리트론을 주장한 이론이 누구예요? 지헌명이잖아요. 지헌명. 이거는 헌터의 명성 접근법.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 대중을 비판 없이 일반 대중은 그걸 수용하더라. 근데 니은은 정치 권력이 두 얼굴을 있음을 주장하는 언뜻 보면 이게 무사결정인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끝까지. 정치 권력이 두 얼굴을 주장한 입장으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두 얼굴을 주장하는 입장으로부터 비판받은 이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두 얼굴은 무사결정론이고 이 무사결정론이 비판을 했던 거는 로버트 달의 고전적 다원주의잖아요. 로버트 달의 다원론. 권력의 밝은 얼굴만 봤다. 어두운 얼굴을 못 봤다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이론이라고 했으니 니은은 무사결정론이 아니고 요게 아니고 요거인 것이죠. 답이 3번이에요. 3번. 헌터의 명성 접근법 기억은 니은은 달의 다원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게 국가지 구분 문제인데요.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피상적으로 대충 한 분들은 수험생들은 거의 다 틀렸어요. 기업, 이익 집단론 이게 고전적 다원주의예요. 잠재 집단론과 중복이혼론 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익 집단에 맡겨놔도 특수 이익에 이게 빠지지 않는다, 문제 없다라는 주장을 벤틀리와 투르만이 했잖아요. 맞고. 니은 신다원론. 그렇습니다. 정부가 좀 더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우월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정경 유착이 생길 수 있고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 어떤 특권적 집단, 우월적 이 집단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자는 거였잖아요. 맞고. 디귿. 철회상가. 이상관철. 아까 이상관철. 근데 이 집단이 있네요. 관료 있네요. 근데 정당은 국회 상임위원회하고는 다르잖아요. 선출직 의원이나 이런 정도는 맞지만 정당은 이게 국회하고는 다르고 원내 진출 못한 정당도 많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는 정당들 불임정당, 집권 능력이 없는 정당은 아니에요. 이상관철이에요. 이게 상임위원회라 됩니다. 이게 얘는 틀렸고 기억 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 문제를 또 보실까요? 이것도 서울시 9급 문제예요. 최근에 서울시 9급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옳지 않는 것은 1번 헌터, 지헌명, 지역사회 연구를 통해서. 자, 그런데 헌터는 아틀란타 시의 그 어떤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가 봤더니 소수 기업 엘리트들이 주도하더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엘리트론이나 이런 거는 주로 정치 엘리트인데 이 지헌명은 헌터의 명성 적용법은 정치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엘리트가 종류별로 다른 행태를 보이고 형태도 좀 다양하다. 엘리트가 하나가 아니다. 꼭 관료만 엘리트가 아니에요. 행정 엘리트, 군부 엘리트, 산업 엘리트가 기업 엘리트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일단 틀렸어요. 엘리트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2번은요. 무사결정. 그렇죠. 불리한 문제는 짓밟는 거, 봉쇄하는 거 맞죠. 3번. 달의 다원론. 다원론 엘리트가 존재는 하지만 분야별로 영향력이 다르고 형태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한 거죠. 그리고 엘리트가 주도하지도 못한다. 예, 맞습니다. 4번. 신다원론.
그 다운론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익 집단 간 경쟁 요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요거 보세요. 대체적 동등성 개념을 수정하여 집단 간 동등성, 다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갖고 있다. 선거라는 걸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착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월적 집단도 있고 접근 기회가 상회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또 우월할 수도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우리가 신다운론 같은 것도 좀 챙기지 않으면 이제는 안 돼요. 이게 서울시 문제인데 거의 7급 이상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됐던 거거든요. 1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맞겠습니다.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국가 7급 문제인데요. 최근에 옳지 않는 거 신엘리트는 무사 결정입니다. 신엘리트 하면 항상 이거는 무사 결정이다. 신다운론이 아니다. 엘리트들의 그걸 가로막는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맞고 2번 머스크나 미엘스 등에서 주장됐던 고전적 엘리트론과 달리 물론 고전적 엘리트하고는 다르지만 밀지나 헌병하고도 다르잖아요. 밀지나 헌병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명성이 높은 사람이 정책을 주도한다고 했는데 요 신엘리트론은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에요. 다원주의를 비판하면서 권력이 두 얼굴 가지고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밀지나 헌명은 이거는 미국의 엘리트론이지 신엘리트론은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엘리트론의 계보에 보면 유럽 엘리트론이 있었고 미국의 엘리트론 밀지 헌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 엘리트론이 있는데 여기에 무사 결정론이고 요거는 다원론을 비판을 한 겁니다. 다원론을 비판한 겁니다. 요 밀지 헌명이 신 엘리트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사 결정을 주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번 이건 틀린 거예요. 2번 이게 틀린 거예요. 3번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고려한 밝은 얼굴만 고려하는 로버트 달의 다운론을 비판을 했다. 맞는 거죠. 4번 자 엘리트들이 가로막을 때 그거를 막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은밀하게 하거든요. 은밀하게. 그래서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따라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실증적인 그런 연구는 조금 이제 어렵다,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드러내놓고 하는 게 가시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실증적인 어떤 그런 들여다보는 그런 실제 관찰하는 그런 방법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맞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 정책 의제에 관한 약간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요즘은 이런 정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유행을 하니까 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올 거거든요. 꼭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좀 복습도 좀 하십시오. 책에서.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정학은 국어나 수학이 아니다. 우리가 비용 편입 분석이나 지방자치론의 주민 참여 쪽에 보면 단순히 그거를 우리 행정학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국어식으로 접근을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비용 편입 분석에서는 수학적으로 뭐 1이냐 0이냐 1보다 크냐 작으냐 이걸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풀려고 하면 또 오해가 생기고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행정학은 행정학인 것이지 국어나 수학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믿고 듣는 선행정학 김준기였습니다.